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한번영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새벽 1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심야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가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한동훈 장관의 관계 실토하는 얘기들이 좀씩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 보는지,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는지 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니까 그동안에 이뇨한 위원장이 얘기했던 혁신의 대상, 여기서 얘기하는 혁신의 대상은 이제 뒤로 물러가는 거잖아요. 희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희생 대상으로 거론됐던 사람들을 어떻게 이 한동훈 장관이 말하자면 해결해 나느냐. 요것이 또 하나의 이제 이 성공의 큰 조건이 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 핵심 인사들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민주당에서는요, 일제히 지금 아주 비판의 각을 아주 세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전에 이제 러시아 대선했죠. 이인호 교수가 이재명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주겠다. 참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게 진실과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듯이요, 이 단군일에 최고로 거짓말을 잘하는 갈변가 이재명. 그 이재명의 수사 때문에 국가적인 역량과 자원이 얼마나 많이 그야말로 탕진이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반성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검찰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법의 처벌을 받아라. 이러한 권고를 갖다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포장을 해서 보내고 싶다는 이인호 교수의 글, 상당히 좀 인상이 인상 깊은 글이 아닌가 싶어서 요 이인호 교수의 글도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가 성공의 큰 열쇠가 되는데, 그동안에도 우리 국민 내부에서도 그렇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이 비판하는 게 뭡니까? 윤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바타가 아니다. 아바타가 아니다. 이 점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요 발언 내용은요, 지금 채널A가 오늘 저녁에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말이죠, 윤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한테 한 장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우선요, 있는 그대로 나에게 말해줄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시절에는요, 계급장을 떼고 토론도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아바타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민심을 전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염려 또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상당히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의미가 있는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채널 A의 보도 내용을 보면은 검사 시절부터 한동훈이 상사로서 지시를 해본 적이 없다. 늘 의견을 구해왔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검사로 일할 때도요, 윤석열 대통령, 당신 이제 당연히 검사했겠죠.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명, 하복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함께 해온 사이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함께 해온,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논의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존의 우려, 그리고 비판을 이 한마디로 해서 이제 딱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반박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 4월이 되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이 법무장관을 발탁할 때 본인이 느꼈던 그 한동훈 장관의 능력 어마어마하게 강조한 바 있어요. 그래서 작년 4월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내각 인선 발표할 때 그 당시 뭐라고 이 한동훈 장관을 평가했냐면요.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다 거쳤다. 요직을 거쳤다. 그래서 수사도, 재판도, 그리고 검찰 대도와 법무행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렇게 이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갖다가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실력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뢰 관계가
보통 이상의 신뢰관계일 적에는요, 그 신뢰관계가 하나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즉 플러스적인 긍정적 요인이 돼서 어떠한 쓴소리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왜? 지금 이제 쓴소리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뢰의 부족에서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신뢰의 부족이기 때문에 쓴소리를 했을 경우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나? 일종의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내가 이 정도는 되니까 나한테 이 정도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그런데 그거를 나한테 얘기한다는 거야. 거기에서 생길 수 있는 일종의 실망감이랄까요. 배신감. 이런 것들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과 그리고 자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쓴소리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신뢰관계가 어려우면 얼마든지 그런 말, 즉 배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 할 수 있나, 요거를 뛰어넘는 하나의 재산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해석이었었는데, 자, 그런 해석이 지금 이번 채널A의 단독 보도를 보면 그러한 저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맹종관계 절대 아니야. 어느 한 경우에도 나는 누구한테도 맹정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맹종관계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한동훈 장관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직장의 동료 또는 선후배 관계도 항상 공공선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자, 공직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이 한 가지 기준만 갖고 일해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공공선이기 때문에 공공선에 맞지 않으면 그때는 맹종하지 않고 이실직고해서 딱 이 쓴소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선의 개념이, 자, 이 공직자로서의 중요한 보직을 맡는 사람의 입에서 공공선을 추구한다, 이런 말이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장관은 이제 공공선이 공직자로서의 가장 최고의 골이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충성인데 조직에 충성하는 것이 개인에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요게 하나의 본인의 이제 목표랄까, 이런 목표까지는 아니지만은 업무 수행 방식의 중요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조직의 충성. 그러니까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도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니까 국민을 위해서 이룬다는 것 자체가 공공선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의 공직관, 그렇죠? 조직을 위해서 충성한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하고, 한동훈 장관이 공공선을 추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도요, 채널A 보도 내용을 보면은 자유롭게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이다. 따라서 소통이 굉장히 잘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동훈 장관이 오늘 또 말이죠. 오늘 또 뭐라고 되어 있냐?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동료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는, 지금 이게 동료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 이거는 쓴소리를 통해서 대통령이 움직여야만 되는데, 대통령의 하명만 수행하는 여의도 출장소를 하니까 당의 지지율이 빠지고 국정 전반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인기도 없다. 이런 지금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이 퇴임식에서 이 나침반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나침반을 갖고 앞장서겠다. 그런데 나침반이 뭐냐?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 이렇게 수식어를 해놨어요.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이라는 나침반. 그래서 국민의 상식과 국민의 생각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이 신뢰관계가 굉장히 큰 시멘트 역할을 하는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여러 보도 매체들이 따지는 걸 보면은 이런 수직적 당정관계 탈피가 비대위의 큰 성공의 변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대로 따지면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가 생긴 걸 보면은 지금 과거 13년간에 걸쳐서 10번의 비대위가 있었는데요. 비대위원장의 평균 나이가 65세였답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5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15이나 젊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X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의 중심축은 뭡니까? 86세대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차별적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이제 신뢰관계가 쓰다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 얘기도 내 말을 가장 잘 안 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이 정도로 보면은 상당히 좀 이 수직적 이 상호관계를 탈피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고, 오늘 이임식 뒤에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과 여당, 정부도 결국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묶음으로 이 수평선상에서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수직적 관계로 보는 시각이 없다. 예. 그래서 이거를 시험할 수 있는 중요 계기는 뭐냐? 앞으로 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김건희 특검법이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을 받자 안 받자,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중도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큰 변수가 되는데요. 현재로서는요, 이 국민의힘의 비판적인 청년과 여성층 지지, 이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도층 표심도 더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어떤 근거가 되느냐? 최근에 말이죠, 급성 백혈병에 걸려서 숨진 고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인 김혜지 의원을 배려하는 모습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차례 주목이 된 바 있어요. 따라서 이 한동훈 장관의 행보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지층 확장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준석이라든가 또 유승민, 포용할 수 있는 지도부를 구성하느냐 아니냐도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보수층의 인기가 상당한데, 이것이 이 보수층 인기라고 하는 것이 야당에 대한 거침없는 언행 때문에 이게 보수층을 인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오히려 야당 관계를 풀어가는데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더 중요한 것은요, 과연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려면 우선 지금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그 불을 질러놨던 영남권 인사들의 불출마 또는 컷오프,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필요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지켜볼 일이다. 이러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혁신, 한동훈 브랜드 혁신의 핵심은 바로 윤핵관 이선 후대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공관위원장 선임도 들어가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공관위원장을, 공관위원을 이제 뽑게 되는데, 과연요, 이 영입, 지금 현재 이 공천관리 작업은 이철규 의원이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철규 의원이 지금 판을 완벽하게 지금 짜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철규 의원이 공관위의 의원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거를 끌어내느냐 안 끌어내느냐, 이것이 지금 대통령과의 수직관계를 끌어내느냐 안 끌어내느냐의 변수, 핵심 변수로 된다. 자, 그래서 이 대통령실과의 그런 수직관계를 정리하겠다, 공정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철규 의원이 공관의 의원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요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그래서요 말이죠, 이 중진 의원들, 영남권 중진 친윤계 의원들은 하고 한동훈 장관이 별로 그렇게 접점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접점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윤과 그 다음에 중진들을 정리하는데, 즉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제2선으로 후퇴, 이런 결정을 하는데 별로 부담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중진들, 친윤계들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민주당에서는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호위무사다, 검찰 쿠데타가 완성이 됐다, 이러한 비판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식 논평에서 이렇게 이제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한민수 대변인이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야말로 공직을 떠나는 한 장관의 모습이 굉장히 무책임하다. 일신의 영달, 입신양명을 위한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 삶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게 집권여당 비대위원장 자리인데 한 장관은 정치나 국정의 문외한이다. 예, 이런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선요, 한 장관이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는다는 본인 말을 입증하려면 용액관, 검액관에게 대거 권총차를 주고 김건희 특검법을 온몸으로 막을 것이란 국민적 우려부터 불식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한 장관은 윤 대통령 아바타, 김여사 호위무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아주 칼같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청래도요. 이 한 장관 임시 기사를 공개하면서 환영한다. 그리고 이 한동훈 장관 이 지명자를 갖다가 윤석열 아바타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경험이 없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등판을 갖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총선 정국의 호재로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헛다리를 잘못 비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이 박지원 같은 경우도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은 이순신이 아니라 원균이다. 윤석열 레임덕의 시작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이 민주당에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자, 이거 참 이 박지원이 이거 참 언제 이거 정치판을 떠나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네요. 자, 그러면서요. 아는 형님은 방송 장악, 아는 동생은 당권 장악으로 제2검찰 공화국을 재창출하고 하지만 국민은 검찰 하나의 재집권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아는 형님은요. 김홍일, 그러니까 선배니까요. 아는 동생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역시 박지원답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말이죠. 이제 1월 3일 날 있게 되는 신년 인사회에 이번에는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이 밝힌 입장문에 보면은요. 초청장이 왔다. 그리고 보고받자마자 수락했다. 그리고 신년회가 국민통합과 민생경제 위기 회복을 위한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해안일보 관계자가 전화로 초청한다고 알려왔고 그리고 국회로 직접 찾아와서 초청장을 전달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작년에 지금 참석을 금창년이나 금년 연초죠. 1월 달에 초청을 보낸 것은 그때는 이메일로만 보내왔어요. 자,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고 불참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양산으로 내려갔죠. 자, 그래서 보니까 우선 최근에 말이죠. 국회 시정연설 때 지금 윤 대통령이 이재명이하고 한 자리에서 이제 조한 게 아닌 게 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한테 윤 대통령이 이재명한테 오셨어요 오래갑니다 이렇게 악수를 청한 바 있고 그리고 이재명은 당시 윤 대통령한테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려우니 정부 부처는 이런 점에 좀 더 신경을 쓰며 정책을 집행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신년 인사에도요. 오랫동안 얘기를 하지 어렵겠지만 어쨌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는 갖게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의 이런 만남이 두 달 새 연이어서 성사된 것은 서로 대화의 의지가 있다는 신호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신년 인사에 저도 과거에 현직에 있을 때 좀 가봤는데요. 오랫동안 얘기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대통령이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만나는가에 따라서 오랫동안 대화도 물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요. 이희노 서울대 지금 명예교수인데 전 주로 대사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 제아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한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 자진 출두해서 솔직하게 조사를 받아라. 그게 자신도 살고 가족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이의 부탁이다. 예. 자,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아무리 독해도 두려움을 전혀 모를 수는 없고 가책 없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데 이재명은 어릴 적에 가난한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리고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다가 드디어는 국회의원과 야당 대표까지 올랐는데 많은 사람이 흠모와 변함없는 지지를 받고 있고 그야말로 스스로가 이 나라 최고 지도자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달변인 사람은 지금 이재명만큼 현 시대에서도 역사 기록상으로 봐도 없다. 내가 90살까지 가까워 살아왔고 더군다나 역사학도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다 아는 저의 솔직한 고백이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달변이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좋은 점만 쓰고 있어요. 여하간. 그러나
하지만 이재명은 그 좋은 머리를 세속적 의미의 출세만 쓰고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사는 거라라는 문제는 관심이 전혀 없다.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자, 그래서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모두 믿을 수는 없지만은 이재명은 자신의 공개 발언과 행위만 보더라도 결코 자신에게 정직하고 다른 인간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지도자의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다. 당신처럼 어제 한 말을 오늘 뒤엎으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청산유수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천재 소리를 들을 만한데 그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공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존재라고 경계한다. 그리고요, 가난과 역경이 도덕적 철학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는데 전에는 나라 전체가 가난했고 그리고 이를 극복한 인물이 큰 사람이 된 경우도 있다.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정주영과 노무현과 같은 그런 인물들 아닌가. 그러나 그분들 어떤 비리에도 연루되지 않았고 재벌 총수나 대통령도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형수에 대한 심한 욕설, 이거는 어머니를 모욕한 데 대한 반발로 변명된다고 하다. 하지만 김부선에 대한 인권유린이라든가 단군일의 최대 업적이라고 자랑하다가 거대 비리였음이 드러난 대장동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연루자들이 벌써 4명이나 죽어갔는데도 아무 관련이 없다고는 언행. 이거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장동 사업과 변호사비 탄압 의혹, 여러 법적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막바지였으니 이재명 소환도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항할 것이지만은 법의 공정한 칼날을 피할 수 없다.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검찰이 이재명 개인 의혹에 대해서 방패 막이를 자임한 저 야당의 저항에 밀려서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것은 이재명과 야당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망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인간의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늘의 벌이 따른 것이 만고의 원칙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재명 문제 때문에 낭비된 국가의 정치적 에너지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천문학적 수치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보다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 해결에 쏟아야 할 인적, 시간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고 국민을 불안하고 역겹게 한 죄는 어쩌면 비리 사건 자체보다도 더 무겁다. 이제라도 순수히 죄를 인정해서 지금까지와 같은 치졸한 다툼이 계속되는 것은 피할 수 있다면 증오의 대상에서 동정의 대상이 바뀌어 어느 정도까지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이재명이가. 자, 그래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위시해서 수많은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이재명의 뒤를 따를 수도 있을 것이며 양당 정치는 협처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 당신이 타고난 그 뛰어난 머리와 언변으로 자신과 가족과 민당과 대한민국이 함께 망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잠시 큰 아픔을 겪더라도 모두가 다시 떳떳하게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라. 그 좋은 머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면 새로운 인간으로의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 편지를 이재명한테 드리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꼭 읽어달라. 이러한 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논리의 이 전개, 이건 뭐 우리가 충분히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얘기고요. 이인호 교수의 이 대사의 글도 그야말로 타고난 최고의 거짓말쟁이. 그렇죠? 그 다음에는 타고난 반성을 못하는 그 타고난 그 한계,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검찰이 끝까지 굴복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이재명도 스스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